안녕하세요. 저는 정지우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한 10여 년 정도 작가 겸 문화평론가로 활동하면서 청춘인문학, 분노사회,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최근에는 내가 잘못 산다고 말하는 세상에게까지 한 10여 권 정도의 책을 출판해왔고요. 최근에는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대를 정의할 때는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떤 금리와 관련해서 경제적 관점에서 우리 시대를 정의할 수도 있고, 어떤 정치적 관점에서 우리 시대를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사회를 좀 더 문화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강요들을 느끼고 있는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숨 쉬면서 그 숨 쉬는 호흡마다 어떤 목소리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어떤 우리의 마음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요받고 있는 총 3가지의 시대적인 흐름을 이야기해보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목표고요. 저는 일단 우리 시대를 어떤 급류 같은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는 어느 정도 정해진 그런 도덕적 기준이나 윤리적 기준, 그리고 인생에서의 어떤 기준들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그런 기준들이 너무나 많아졌고 모든 사람들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 같으면서도 정말 끊임없이 우리에게 수많은 목소리들이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 또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지, 부동산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등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급류 같은 시대에 우리가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좀 중요하게 들어오고 있는지, 이게 막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쏟아진다면 그 중에서 나뭇가지가 와서 우리를 때릴 수도 있고, 때로는 흙탕물에 같이 딸려오는 옷가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같이 이야기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이번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저는 우리 시대를 양극성 분열의 시대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양극성 분열,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되게 극단적인 2가지 정서가 우리 속에 매일같이 반복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한쪽에는 굉장히 극단적인 선망과 동경 같은 것들이 있죠. 부러움 같은 것들이 있고. 근데 또 다른 한쪽에는 그런 어떤 누군가를 되게 이상화하는 선망과 동경과는 정반대로 굉장히 불행한 이미지, 그 누군가의 되게 불행을 소비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굉장히 2가지 축이, 행복과 불행이라는 2가지 이미지가 우리에게 거의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 동경과 선망이라고 한다면 정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거의 매일같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보면 매일같이 부러운 삶을 전시하는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 또 인플루언서들, 셀럽들, 연예인들이 수많은 인생들을 전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부럽다, 나도 저렇게 호캉스 가고 싶다, 어떤 호텔 레스토랑 가고 싶다, 이런 끊임없는 선망들이 매일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들어오는 거죠. TV를 켜더라도 혼자 사는 연예인, 같이 사는 연예인이든 육아를 하는 연예인이든 또 그들도 너무 화려한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유혹들을 상당히 걷어내기가 힘든 또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혹이라는 말을 한번 떠올려 보면, 유혹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뭔가를 이제 유인하는 거죠. 유인하고 뭔가 혹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되게 의심스럽게 만드는 건데, 이런 타인에 대한 선망과 동경이 무엇을 의심스럽게 만들지 생각해 보면 다름 아니라 내 삶을 의심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번 주말에 행복하게 집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실수로 인스타그램을 켰더니 누가 호캉스를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말 나는 잘못 보내고 있는 것 같은, 나는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되게 묘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또 TV를 켰더니 또 누구는 너무 잘 살면서 한강에 보이는 아파트에서 너무 어떤 연예인들이 삶이 행복하면 마치 지금 내가 그냥 평범한 빌라에 살고 있는 나의 삶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마치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스스로 삶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행복의 이미지들에 유혹당하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 시대에 되게 중요한 한 축이고요. 이 양극성 분열이라고 해서 또 다른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 다른 측면은 동시에 우리가 행복한 타인을 찾는 것 못지않게 불행한 타인들을 찾아다닌다는 뜻이에요. 특히 유튜브 같은 콘텐츠들을 보면 그런 콘텐츠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망해요. 여러분 아이 낳으면 인생 망합니다. 아니면
뭐 예술하지 마세요라든지 하여튼 그런 어떤 특정한 타인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에 대해서 되게 공개하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혼하면 망해요라는 콘텐츠가 뭐 100만 조회했으면 예를 들어서 혼자 살면 외롭고 뭐 자살합니다, 이런 콘텐츠도 100만 조회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가 살지 않는 그런 형태의 타인의 삶이 불행하다고 확신하고 싶어하는 그런 현상이 또 굉장히 폭넓게 퍼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에는 여러분 결혼하면 인생 망해요, 아이 낳으면 인생 망해요라는 콘텐츠가 뭐 100만 조회수를 기록한다면, 반대로 다른 한편에서는 여러분 혼자 살면 너무 외롭고 또 뭐 인생 망합니다, 뭐 이런 식의 콘텐츠가 똑같이 뭐 조회수 100만을 기록하면서 어떤 사람은 각자가 원하는 그런 불행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거죠. 아, 나처럼 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다 불행해야 돼. 내가 선택하고 싶지 않은 저런 삶은 불행한 삶이어야 돼. 타인의 불행을 소비하게 만든다는 거죠. 또 다른 의미에서도 가령 뭐 우리가 되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몰락할 때 되게 쾌감을 느끼면서 가서 악플을 단다든지, 그 누군가를 저격하는 컨텐츠를 굉장히 즐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그 누군가를 선망하는 것 못지않게 그 누군가의 불행을 바라고 있다. 이 두 가지 축이 우리 인생에서 너무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우리를 양극성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시대상이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는 달라 보이지만, 언뜻 보면 달라 보이지만 되게 비슷한 면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내 삶에 그냥 만족하고 내 삶을 사랑하고 내 삶에 확신이 있다면 굳이 다른 사람의 삶을 그렇게 선망할 이유도 없고 그 누군가의 불행을 그렇게 바랄 이유도 없는 건데, 결국 우리의 삶이 굉장히 내면에서부터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불안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양극성 분열의 정서들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시대상을 제가 첫 번째로 꼽는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우리나라 사회의 좀 고유한 특성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회가 지나치게 어떤 시간 중심의 사회로 서열지어져 있다는 측면입니다. 제 아이가 지금 한 5살 정도 되는데요. 제가 이제 제 아이가 데리고 이제 놀이터 같은 데 가면 되게 좀 다른 아이들과 막 어울려 놀고 있는데 한 번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보다 한 1살 정도 많은 또 다른 되게 귀여운 아이가 내가 형이니까 내 말 들어야 돼, 너는 동생이니까 뭐 내 말 듣고 여기서 놀지 마, 내가 놀 거야, 이런 식으로 벌써부터 5살, 6살 때부터 나이로 인한 서열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근데 이렇게 나이로 인한 서열 관계가 이렇게 엄격한 나라는 뭐 전 세계에 거의 우리나라 외에는 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제 되게 그런 시간과 나이에 따른 서열이 굉장히 강한 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나이에 따른 서열을 익히죠. 누구는 형이고, 누구는 누나고, 누구는 동생이고, 동생은 한 살이라도 많은, 뭐 때로는 뭐 11월생과 1월생이면 한 달이라도 먼저 태어난 그런 형과 누나의 말을 들어야 되고, 선배의 말을 들어야 되는 이런 되게 기이한 이런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다른 측면으로는 그냥 나이에 따라서 처음에는 이렇게 서열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어느 시점부터 뭐 성인이 되고 나서 어떤 시점부터는 이 굉장히 엄격한 시간이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은 나이 쌈람 먹은 존재가 되면서 패배자로 낙인 찍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특정 나이 때 우리가 뭐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뭐 재수하고 삼수하고 뭐 오수 육수를 한다든지, 특정 나이 때에 또 회사에 취업을 하지 못한다든지, 특정 나이 때에 결혼을 하지 않고 뭐 아이를 낳지 않으면 저 사람은 그때부터 그 시간에 맞는 존재가 아니라는 어떤 낙인을 찍히기 시작하는 거죠. 되게 이상한 점이, 근데 이때 우리의 서열을 결정짓고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게 만드는 기준은 인간 자체가 아니라 시간이 기준이에요. 절대적인 기준은 시간인 거죠. 특정한 숫자의 어떤 시간, 특정한 숫자의 나이에 저 사람이 저것을 이루지 못했으면, 어떤 것에 도달하지 못했으면 저 사람은 나고자고 박탈감을 느껴야 마땅한 존재라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엄격한 시간표가 존재하는 그런 시간 서열 사회, 시간 중심 사회라는 것이 제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굉장히 좀 커다란 그런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나라 사회가 뭐 집단주의 사회다, 저도 뭐 분노사회 같은 책에서 많이 했던 말인데요. 집단주의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획일화된 기준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누구는 성공한 사람이고 누구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그 집단적 기준에 따라서 개개인들을 판별하는 그런 사회가 사실 집단주의 사회고 집단주의 사회의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사회의 집단주의적 기준이라는 것은 이처럼 시간이 너무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개개인들에게 좀 가혹한 면이 있죠.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는 시간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누군가는 똑같은 나이지만 뭐 좀 정서적 발달이 늦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똑같은 나이지만 뭐 신체적으로 더 빨리 늙을 수도 있고, 오로지 우리가 계량한 시간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제 그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로 좀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측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제가 꼽고 싶은 우리 시대의 모습은 이웃이 사라진 시대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 서울에서 이번 여름에 굉장히 많은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실제로 뭐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 폭우로 인한 많은 피해를 입었었는데, 제가 그때 봤던 하나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뉴스에서 나왔던 영상인데, 이 폭우가 쏟아지는 반지 앞방에 어떤 아이 한 명이 갇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웃들이 달려와서 그 반지하 방의 창문을 두드리면서 그 문을 부수고 결국에는 그 아이를 구해내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부를 때 그 아이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웃 아저씨들이. 근데 저만 하더라도 저희 옆집 아이 빼고는 저희 주변에 동네에 있는 아이들 이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어떤 동네에서는 여전히 이웃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제가 그 영상을 보는데 굉장히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어떤 위기의 순간에 그 어떤 아이가 어떤 시간대에 어떤 집에 갇혀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웃의 존재라는 것이 있고, 그 이웃이 그래서 그 아이를 되게 목숨을 걸고 구하고, 그리고 구하고 나서 토닥여주면서 괜찮다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저는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요즘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느낌과 너무 많이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흔히 이제 각자 도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령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뭐 아파트마다 뭐 서로 인사를 하고 이렇게 좀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문화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아파트 문화나 또 최근 현대사회 문화에서는 뭐 이웃들이 굳이 인사하지 않고, 인사하더라도 목례 정도만 하고, 뭐 굳이 서로의 이름을 캐묻는다든지 아니면 뭐 서로 아이가 뭐 어떤 학교를 다닌다든지 서로의 직업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신뢰가 된 면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이웃을 가까이 느끼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죠. 굉장히 좀 단절감이 있는 시대고, 그런 와중에 그렇게 이제 이웃의 아이를 알고 있고 이웃의 아저씨가 존재한다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낯설기도 했었고 또 되게 뭉클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 이웃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가까운 곁의 존재들이 사라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달리 말하면 우리 인생을 그냥 뭐가 채우고 있다는 뜻일까요? 가장 가까운 존재들이 아니라면 굉장히 먼 존재들이 우리 일상을 채우고 있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 종일 가장 많은 정보를 접하는 사람들은 뭐 SNS 속 사람들, 사실 SNS 사람들 중에서 뭐 옆집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평생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특히 뭐 연예인들의 어떤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굉장히 먼 것들이 우리 일상의 시간을 실제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뭐 이웃을 만나서 되게 가까운 그런 주변 사람들을 만나서 보내는 시간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뭐 인터넷에서 가령 내가 들어가는 뭐 온라인 커뮤니티, 익명 커뮤니티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익명의 시간은 늘어나고 가까이 맺는 친밀한 이웃의 관계는 줄어들고 그런 것이 우리 시대에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뭐 유튜브를 하루에 1시간씩 본다고 하면 그 유튜브 속에 나오는 사람과 우리는 되게 편면적 친밀감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절대 상호적 친밀감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상호적 친밀감을 느끼도록 착각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댓글을 달았더니 그 유튜버 뭐 100만 구독자 유튜버가 답글을 달아줬더라. 그러면 되게 마치 상호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은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는 편면적 관계인 거죠. 편면적 친밀감이고 그 사람은 이제 항상 자신의 어떤 콘텐츠를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할 뿐이니까. 근데 그런 관계성들이 너무 넘쳐나고 있고 실제의
어떤 곁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어떤 고립의 심화와 어떤 외로움 같은 것들을 우리 시대의 중요한 특성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대가 굉장히 외로움이 심화된 시대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 외로움이 심화됐다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요즘처럼 연결이 많이 되는 시대가 어디 있냐. 우리가 거의 매 순간 초연결의 시대에서 뭐 SNS도 끊임없이 하고 있고 뭐 매일 카카오톡으로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수다를 떨고 있는데 이런 초연결의 시대에 무슨 고립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가만 들여다보면 그 연결들이 굉장히 다 간접적인 연결들이고 멀리 있는 사람들과 연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주변이 메말라가는 어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웃이 사라진 시대라는 것을 우리 시대의 하나의 명칭으로서 제시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정서들이.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부러워하도록 매일매일 요구받고 그리고 끊임없이 불행한 사람들을 찾도록 요구받고 그리고 불행한 사람들을 찾게 되면 쾌감을 느끼고 그 누군가에게 악플을 달 때 쾌락을 느끼듯이 또다시 쏟아지는 것은 너는 그 시간에 따른 충분히 적절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그 시간이 요구하는 그 어떤 인생의 미션들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존재야. 너는 특정 시간대, 특정 나이대, 이 사회에 존재하는 이 시간표를 맞추는 존재여야 돼라는 그런 또 압박감, 강요,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네 곁에 있는 이웃이 아니야. 너는 지금 저 온라인 세상, 저 수많은 세상에 펼쳐져 있는 저 정보의 바다에서 쏟아지는 그 콘텐츠들을 즐겨야 되고 이 알고리즘들이 제시하는 그런 타인들의 이야기들을 소비해야 돼. 이런 것들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우리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달리 말해서 이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그 시대 속에서 어떤 중요한 영향들을 받고 있다는 거고 저는 그 영향에 대해서 총 3가지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런 시대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고 우리는 이런 요구들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런 질문들이 자유롭게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질문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대답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그 양극성 분열의 시대라는 측면에 대해서 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타인들을 되게 동경하고 선망하는 그러한 시대에 과연 우리는 그럼 스스로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특정인들을 너무 동경하고 선망하고 부러워하는 나머지 내 삶이 싫어지고 내 삶이 마치 잘못된 것 같고 소위 말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스스로 되게 불행감을 느낀다면 정말 이 불행감이 정당한 것인지 이 박탈감이 내가 느껴 마땅한 것인지 이 내 감정이 옳은 것인지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그 대상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해를 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부러워하는 그 대상은 정말 그 온라인 공간 혹은 미디어에 전시되는 것처럼 부러워만 할 만한 그런 존재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저는 예전에 그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라는 책을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스타그램에 절망이 없다라는 문구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모두가 인스타그램이라는 SNS에는 좋은 순간만 올린다는 거예요. 내가 여행 가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특히 뭐 호텔에서 수영장을 가면 내가 그 수영장에서의 아름다운 나의 모습을 하나 찍어서 고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는지 정말 수많은 자세 한 100장 이상의 사진을 찍어서 사실 호텔에서는 정작 그 사진 고르면서 보낸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전시하는 데 되게 강박감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요즘에 이제 인스타그래머블이라는 말이 생겨서 이 용어의 의미는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삶에서 하는 경험보다 그 경험이 얼마나 인스타그램에 전시할 만한 것인가가 더 중요해졌다 이런 이제 용어인데요. 그래서 어떤 핫플레이스 커피숍을 가더라도 그 커피숍에 가서 내가 함께 간 사람과 얼마나 즐거운 대화를 나눴고 얼마나 행복한 오후를 보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예쁜 사진을 건질 수 있는가가 중요해진 거죠. 또 마찬가지로 뭐 카푸어 이런 말들도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나의 외제차를 사서 전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요즘엔 승차감보다 하차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하차감이라는 것은
내가 차에서 내릴 때 타인들의 시선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작 차를 탈 때의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만큼 타인들의 시선과 이런 것들에 신경 쓰면서 자기 자신을 전시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시대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전시되는 것만큼 행복하냐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절망이 없지만 제가 그 용어를 썼던 제가 그 문장을 썼던 맥락은 한편으로는 청년들의 절망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말해지고 있는 시대에 청년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SNS에는 절망이 없다라는 그 모순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이라는 것은 대부분 어떤 고민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이 항상 넘쳐나고 있고 정작 그 타인에게 전시할 만한 삶의 순간은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고 남들도 마찬가지일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삶을 너무 동경하고 선망해서 스스로 박탈감을 느끼는 순간에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 좋다는 거죠. 누구의 삶도 저렇게 천상의 공간에서 전시되는 것처럼 그런 천상의 삶일 수는 없다는 거. 누구의 삶도 불완전하고 그래서 내 삶도 불완전하다는 그 인식, 진실에 대한 이해력, 진실을 받아들이는 그 직시가 오히려 우리를 그런 무차별적인 선망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양극성 분열에서 한쪽엔 선망이 있다면 다른 한쪽에는 불행과 또 어떤 비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 많은 컨텐츠들을 가만 생각해 보면 그 누군가가 나쁜 짓을 저질렀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뭔가 비난받을 만한 일을 저질렀다. 그 누군가를 저격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혹은 이제 그런 뉴스가 떴을 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유튜브에서는 그런 저격 컨텐츠가 뭐 어마어마하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어떤 뭐 레카라고도 하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긴 하지만 그 누군가를 저격하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군가를 비난할 때 사람들이 몰려가서 아, 저 나쁜 놈. 예, 거기서 굉장히 쾌감을 느끼고 또 같이 악플을 달면서 그 누군가의 몰락을 즐기고 사실 이 현상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부러워하던 대상들이 마치 잘 나가던 셀럽들이 돈 많다고 인기 많던 사람들이 몰락할 때 가장 그런 쾌감을 크게 느낀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그렇다면 진짜 인생에서 진실된 행복을 줄까요? 전 되게 의문이라는 거예요. 타인들이 불행해진다고 해서 마치 시소처럼 내가 타인들이 불행으로 떨어지면 내가 올라온다? 사실 이 감정은 우리가 가만 들여다보면 타인들에게 그만큼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죠. 타인의 몰락에 의존해서 나의 행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결코 이제 자기 스스로의 행복도 아니고 스스로 진실된 그런 삶을 유지하고 있는 태도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타인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뭐 독일어로는 샤덴프로이데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이러한 현상도 결국에는 우리가 그 누군가를 선망할 때와 똑같이 내 삶의 중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오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이럴 때도 우리는 한번 좀 이해력이라는 걸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대단한 게 아니죠. 한 번만 멈춰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이 되게 굉장히 비난받을 만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 우리는 그렇게 과연 떳떳한가? 우리는 항상 완벽하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도 사소한 어떤 잘못들을 저지르면서 살고 있지만 남들에게 들키지 않고 있을 뿐인가? 혹은 우리도 우리 안에 어떤 그런 나쁜 욕망들이 존재하진 않는가?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동시에 그 누군가의 불행을 즐기고 있을 때 그렇게 왜 타인에 대해서 저 사람이 과연 그렇게 오로지 비난만 받을 만한 대상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멈춰섰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니지. 그러니까 누구도 완벽한 뭐 행복을 누릴 만한 존재도 아니고 누구도 완벽히 선한 존재도 아니고 누구도 완벽히 악한 존재도 아니고 마치 나처럼 내가 그렇듯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약간 평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발견하게 되고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대하면서 우리 삶을 지킬 수 있는 지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하나 이슈가 되고 있던 것들이 문해력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사람들이 문해력이 부족하다, 뭐 책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단순히 그 문해력의 부족이라는 것을 뭐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해력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지만 그 특정한 문장을 이해하는 종합적인 맥락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이 놓여있는 입장이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사실 문해력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을 전시했다고 해서 행복하게만 보이고 어떤 사람이 뭐 누군가에게 저격당한다고 해서 악하게만 보인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동시에 문해력이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종합적인 이해 능력을 스스로 가져가기 시작한다면 이 타인에 대한 선망 그리고 타인에 대한 어떤 비난 이런 것들도 많이 줄어들면서 좀 더 스스로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희 하나의 제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시간 중심 사회라는 것이었어요. 이 시간 중심 사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숫자에 따라서 뭐 하루를 1로 계산해서 이게 뭐 100일이 쌓이고 1000일이 쌓이고 3000일이 쌓인다고 해서 그 시간에 따라서 똑같이 흘러가는 존재가 결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는 나이 35이지만 신체 나이는 뭐 50살일 수도 있고 신체 나이는 여전히 20살일 수도 있어요. 그럼 신체 나이도 다릅니다. 사람들은 다. 두 번째로 정신적 나이는 더 다르겠죠. 누군가는 굉장히 나이 30이지만 어린아이 같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되게 성숙한 애늙은이 같은 그런 지혜로운 존재일 수도 있죠. 그러면 또 세 번째로 뭐가 다를까요? 외모도 당연히 다를 수 있고 신체 나이처럼 외모도 당연히 다를 수 있겠죠. 누군가는 조금 나이 들어 보인다면 누군가는 동안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또 뭐가 같을 수 있을까요? 지식도 다를 수 있겠죠. 30살까지 지식을 쌓는데 굉장히 집중한 사람은 지식이 많을 테고 또 지식을 쌓는데 집중을 덜 한 사람은 지식 대신 뭐 경험이 많다든지 다른 게 많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시간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이런 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사회라는 겁니다. 가장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근거 없는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이 시간 중심 사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맞서 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령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일찍 책을 썼어요. 한 대학생 때 26살쯤에 처음에 책을 썼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책을 썼지만 제가 그 책을 썼을 때 한 가지 특이했던 점이 제 나이와 제 본명과 정직은 제 본명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추고 책을 출간을 했고 한 나이 30이 될 때까지 전혀 주변에 또 거의 알리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뭐 인터뷰를 한다든지 강의 같은 거 전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이제 20대인 걸 감춘 상태에서 책을 출간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이메일 같은 게 와서 강연 요청을 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뭐 어디 학교 교수님이시냐 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 당연히 이제 좀 책이라는 걸 쓴다는 것 자체가 좀 나이대가 있는 것으로 되게 이제 많은 생각을 해서 뭐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제가 그걸 다 거절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 나이를 밝히고 싶지 않아서. 그 이유는 제가 20대라는 사람이 20대가 인문학 책 같은 것을 쓰면 뭐 청춘 인문학이나 분노사회 같은 책을 쓰면 우리나라 사회 문화에서의 시선이 그다지 좋지 않을 거라고 제가 스스로 약간 마음속에서 좀 강박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20대가 인문학 책을 써봐야 뭐 제대로 알기는 하고 썼겠어? 라든지 뭐 20대가 분노사회 같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게 그냥 20대 수준에서 치기 어린 이야기겠지 이런 이 시대적 흐름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철저하게 제 이름을 감추고 책을 출간했던 건데 근데 정작 분노사회 같은 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언론사에서 다루기도 하고 논문에서 인용된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이 20대라는 편견이 꼭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누군가는 그냥 20대 때 공부 열심히 하면 책을 쓸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는 공부 대신 뭐 다른 걸 열심히 하면 뭐 그 시기에 또 다른 성취를 이룰 수도 있고 누군가는 또 청춘이라는 것은 되게 즐겁게 놀아야 된다고 믿어서 되게 즐겁게 보낼 수도 있고 각자에게 시간은 다 다른 거예요, 종류가. 또 제가 경험했던 다른 그런 시간과의 어떤 투쟁이 있었다면 저는 또 되게 만학도로 로스쿨에 입학을 했었습니다. 제가 한 30대 초반에 로스쿨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저희 전교생이 한 120명 정도 되었었는데 제가 나이 많기로 한 10명 안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스쿨 안에서도 굉장히 좀 나이가 있는 편이었고
또 전 그때 결혼했고 아이도 있었고, 근데 대부분 이제 20대 갓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뭐 공부를 했고, 또 그렇게 로스쿨을 나와서 이제 로펌이나 어떤 그런 회사에 들어갈 나이가 돼 보니까 신입사원 나이로는 너무 나이가 많은 거죠. 35, 6이면 사실 주변 사람들은 다 뭐 대리나 팀장이나 뭐 심지어 과장도 있고, 저보다 한 5살 많은 어떤 분은 뭐 이미 상무인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신입사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적 시간표에서는 사실 터무니없는 일에 가까운 것이었죠. 그러나 저는 이제 뭐 나이가 많다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나이일 뿐이지 내 정신이 늙었다든지 뭐 내 마음이 늙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주위에 있었던 뭐 20대 신입사원들이나 뭐 갓 이제 서른이 된 그런 변호사들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면서 또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렇게 보내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사회에서 요구받는 시간의 기준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시간이라는 것은 정말 사람들마다 충분히 다를 수 있고 각자의 시간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전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우리나라 사회의 그 어떤 시간 문화를 되게 교묘하게 싸우면서 살 필요가 있는 거죠. 마치 제가 필명을 쓰고 나이를 숨기면서 글을 쓰고 책을 썼던 것처럼 이 공고한 시간 문화 사회를 교묘하게 속이면서 이 사회와 맞서 싸우는 전략이 하나가 있다면, 다른 하나는 뭐 설령 그런 사회적 기준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무시하면서 어느 정도 마음속에 이겨내면서 상관없어, 나는 뭐 나이 40이지만 뭐 신입사원이 될 수 있어, 이런 난 아직 그래도 젊은 마음으로 회사에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뭐 나보다 나이 어린 상사가 있어도 상관없어, 그럼 저 나보다 나이 어린 상사는 나보다 좀 더 일찍 공부를 해서 일찍 상사가 돼서 일찍 일한 사람일 뿐인 거니까 뭐 그 나이가 어리고 많고는 상관없어, 이런 마음으로 또 이 사회에서 돌파구를 찾는다면 또 그 나름대로 길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총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 시간 중심 사회와 끊임없이 맞서 싸우면서도 동시에 자기만의 그런 삶의 흐름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가 나의 어떤 시간의 제약이라는 것에 너무 휘둘리지 않을 수만 있다면 또 이 시대를 통과할 수 있는 하나의 유효한 그런 태도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로 제가 드렸던 우리 시대상은 그 이웃이 사라진 시대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라는 것이었죠. 저는 이 각자 도생의 시대라는 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다고 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개인주의가 심화된 어떤 시대, 이 개인주의라는 것이 일종의 이기주의로 많이 변질된 이런 시대인 거죠. 사실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이제 이웃들이란 존재들을 함께 인생을 만들어가고 살아가는 존재라기보다는 최대한 관여가 덜할수록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관계라는 어떤 방어적 태도를 중심에 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타인들로부터 느끼는 그 타인들에 대한 시선과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너무 크게 작용하는 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령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보면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 아파트에 있는 모든 이웃 어른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그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있었는데 길 지나다닐 때마다 인사하고 막 서로 막 떡도 나눠주고 같이 뭐 밥도 먹고 정말 그 이웃 공동체가 살아있는 그런 시대였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시대의 부작용도 굉장히 컸었죠. 왜냐하면 이웃들이 모이기만 하면 다른 이웃에 대해서 뭐 뒷담화를 한다든지 뭐 서로 계속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뭐 누가 어떻네 저떻네 하면서 또 그 나름대로 또 부작용들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차라리 서로 좀 관여하지 말고 살자,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아요. 특히 또 요즘에는 워낙 취향도 다양해지고 라이프 스타일도 다양해지고, 뭐 과거에는 모든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 둘 낳고 사는 게 일반적이었다면 요즘에는 오히려 이제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더 보편화된 그런 시대잖아요. 이런 것처럼 저마다 라이프 스타일도 너무 다르고 각자가 좋아하는 것, 각자 인생의 기준도 너무 다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웃들과 멀어지면서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이런 방어적인 태도가 많이 형성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영원히 혼자 살아갈 것이냐, 그런 걸 수는 또 없잖아요. 우리가 또 그만큼 우리 시대에는 또 외로움이 심화된 시대라는 그런 진단도 존재합니다.
특히 뭐 영국 같은 사회에서는 뭐 외로운 담당 장관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뭐 어떤 그런 노년기의 외로움이나 청년들의 외로움, 뭐 청년들의 우울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심화되고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 사람은 사람과 살아가기는 해야 되는데, 과거처럼 똑같은 이웃 공동체를 만들어서 회귀할 것인가? 그건 또 불가능하다는 저는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이웃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이웃들은 오히려 그냥 가까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정말 인생의 중요한 가치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웃들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뭐 취향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자기와 같은 인생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연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특히 이 온라인 세계를 제가 부정적으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가령 뭐 SNS 같은 것들, 그 속에 전시되는 타인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부정적이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당연히 온라인에 굉장히 큰 장점도 존재하죠. 그거는 나와 같은 취향을 공유하고, 나와 같은 인생관을 공유하고, 나와 같은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과거보다 훨씬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또 온라인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과거 같았으면 내가 사는 그 마을이나 동네에서 내가 좋아하는 뭐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아니면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한두 명 기껏해야, 아니면 그 동네 전체 뒤져가지고 겨우 축구 동아리 만든다든지 이럴 수 있었다면, 지금은 너무 쉽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믿는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시대죠. 그렇게 이제 온라인이나 그런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이웃들을 찾아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내 곁에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뭐 저희 앞집 사는 사람은 누군지는 알아요. 저희 아이랑 비슷한 나이 아이대가 있다 보니까 서로 자주 만나고 해서 알고는 있는데, 그 외 이웃은 거의 모릅니다. 저희 이웃 공동체에서는. 하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종류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이웃들은 제가 글쓰기 모임을 하면서 만났던 그런 이웃들이에요. 혹은 제가 뭐 작가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이웃들이나, 혹은 또 회사에서 만났던 또 저와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이웃들이 있죠. 이런 이웃들은 특히 제가 글쓰기 모임을 하면서 만난 이웃들은 뭐 나이, 직업, 사는 곳 그 모든 게 다르지만 정말 다들 글쓰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내밀한 경험들을 글을 통해서 나누고, 그 누구보다도 서로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고 공감하면서, 또 때로는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 그런 모임들이 형성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뭐 독서 모임도 비슷하고, 그런 식으로 만난 이웃들이 저에게는 새로운 이웃들이 되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왜소한 나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결국에는 사람에게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나를 이해해 줄 수 있고, 나도 이해하고 싶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로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 각자 도생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의 기준들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는 우리 시대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그 세 가지 시대를 어떻게 하면 좀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 글쓰기를 했던 건 15살 때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글쓰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 제 인생에서 글쓰기라는 것이 너무 큰 부분이 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 글쓰기와 관련된 책도 썼고, 글쓰기와 관련된 강연 같은 것도 많이 하게 되고, 글쓰기 모임도 많이 하고, 글은 특히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글을 쓰고 있고, 그렇게 쓴 글을 뭐 블로그나 페이스북 같은 데 올리기도 하고, 뭐 칼럼으로 쓰기도 하고, 책도 꾸준히 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글쓰기가 또 이런 시대를 헤쳐나가는 정말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저는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매일같이 쏟아지는 그런 세상의 기준들이 있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너는 지금 뭐 재테크를 해야 돼. 사실 저는 재테크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 또 너는 뭐
결혼은 이런 사람과 해야 돼. 뭐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돼. 이런 이야기 정말 끝없이 쏟아지거든요. 특히 뭐 결혼할 때쯤 되면 주위 온갖 사람들부터 인터넷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지, 결혼할 때는 뭐 상견례 같은 거 그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아이가 태어나면 좋은 육아법은 무엇인지, 요즘 뭐 TV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육아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혼내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 뭐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저는 그 수많은 것들로부터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걸러내는 데 있어서 글쓰기만큼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 없다고 많이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쏟아지는 이야기를 다 걸러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런 모든 이야기들에서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SNS를 켜거나 하면 되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도 당연히 있고, 되게 강렬한 질투심을 느낄 때도 있고, 또 스스로 굉장히 삶이 형편없다고 느껴질 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 감정을 가지고 내가 정말 내 삶을 미워할 것인가? 아니면 그 누구를 저격하러 악플 달러 갈 것인가? 그렇지 않고 저는 그때 글을 씁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런 순간에 어떤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그러나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이 감정이 과연 옳은 감정일까? 혹은 나는 오늘 누군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좀 기분이 안 좋았고 질투심을 느꼈다. 근데 이 질투심이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될까? 내 인생을 더 행복하거나 내 인생을 더 좋은 삶으로 이끌어주는 감정일까? 스스로 이제 그런 성찰들을 글로 쓰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에게는 바이러스처럼 매일같이 세상의 말들이 쏟아져요. 심지어 뭐 사랑이란 어떤 거다. 사랑이란 뭐 연민이 아니다. 뭐 우정이란 어떤 것이어야 된다. 뭐 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상사와 직장 부하의 관계 어떤 것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끊어서 쏟아지는데 저는 그런 것들은 다 일종의 바이러스라고 느껴요. 뭐 바이러스가 아니라 뭐 좋은 유산균도 있겠지만 대부분 바이러스라 느끼기 때문에 저 안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걸러내야 되는 거죠. 그 걸러내는 것이 제 안에 있는 면역세포라면 그것은 저에게 실제로는 글쓰기가 되는 것이고 글쓰기를 통해서 저에게 쏟아지는 것들을 계속해서 매일같이 정리하고 어떤 것들이 나의 진실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나의 삶에 보탬이 되는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분류하면서 이 글쓰기를 통해서 삶을 이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이 연결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시대가 이제 각자 도생 시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뭐 타인들을 만나기 정말 쉽지 않고 특히 코로나가 벌람하는 이런 시대에는 더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뭐 기껏해야 뭐 카카오톡으로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아니면 뭐 SNS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이렇게 하지만 뭐 근본적으로 되게 깊이 있는 소통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그 어떤 사람을 직접 만나서 그 사람과 눈앞에서 육성과 눈빛을 교환하면서 함께 웃고 울고 할 때 그 시간이 정말 그 사람과 나의 친밀한 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런 되게 간접적인 소통 방식들은 사실 우리에게 진짜 관계라는 느낌을 덜 줍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사실 글쓰기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간접적인 방식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글쓰기를 통한 소통도 굉장히 친밀하고 진정성 있는 영역과 그런 연결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글쓰기를 할 때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려요. 글쓰기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이야기들이 가장 환영받는 영역이 바로 글쓰기의 영역이라는 말들을 해요. 우리가 회사에서 정말 딱딱한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는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왕따 당한 적이 있어.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 하게 되면 저 사람은 그때부터 낙인 찍히는 거예요. 쟤는 다음번부터 승진 누락이다. 왕따 당한 애를 어떻게 우리 회사의 중책에 맡길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런 말 할 수 없죠. 그러나 글쓰기 영역에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서점 가서 에세이 코너 가서 한번 책들을 쭉 열어보세요. 작가들이 다 자기 그런 소외감을 느꼈던 순간들, 왕따를 당했던 순간들, 혹은 그 누군가를 비난해서 죄책감을 느꼈던 순간들에 대해서 다 써놓고 있어요. 거의 그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특히 뭐 우울증을 느꼈던 순간들, 공황장애를 느꼈던 순간,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은 글쓰기 영역에서 가장 환영받는 이야기들이란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글쓰기의 내용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나 떠올려 보면
가장 친밀한 사람들한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의 뭐 애인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정말 베스트 프렌드, 베프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이야기들이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글로 식약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정말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나누는 그 친밀감의 그 영역이 글을 쓸 때 동시에 소환되는 그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글을 쓰다 보면 이 글쓰기를 통해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못지 않은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글쓰기 모임이라든지 독서 모임, 특히 글쓰기 모임이 얼마나 돈독할 수 있는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이웃이 될 수 있는지를 굉장히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글쓰기 모임에 모인 사람들은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그 속에서 다 하게 돼요. 왜냐하면 다 그걸 글로 쓰게 되니까. 왜냐하면 그런 걸 써야 좋은 글이 되니까. 왜냐하면 나에게 진실한 글쓰기야말로 가장 글쓰기에서 환영하는 글쓰기이고 가장 잘 쓴 글이니까. 내가 내 이야기를 꾸며서 거짓말로 쓰고 적당히 감추고 은폐하면 독자도 다 압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글이.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자기의 진실에 닿아서 진심 어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 독자도 그 글을 좋아하게 되고 독자와 작가도 굉장히 진실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각자 도생의 시대를 뚫고 나가는 하나의 방법이 또 글쓰기가 될 수 있다. 항상 상처받고 뭔가 타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각자 도생 속에서 고립되어 있는 이 자아가 가장 환영받는 곳이 이 글쓰기라는 영역일 수 있다는 것들을 제가 개인적인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씀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양극성 분열의 시대, 뭐 시간 중심의 시대, 그리고 이 이웃이 사라진 시대, 이런 시대를 건너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단단하게 먹을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또 진솔하게 제 개인적인 20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시대를 헤쳐나가는 하나의 기술은 글쓰기에 있다는 점도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대에 대한 이야기, 우리 시대를 통과하면서 어떤 것들을 강요받고 있고 또 어떻게 우리 시대를 헤쳐나갈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마지막으로 해보았습니다.